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자격증 강의를 맡게 된 이정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에서 배우시는 내용과 그리고 이를 취득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취득 현황과 전략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유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합격률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다루고 자격증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은요, 노동시장과 직업 세계 등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직업 탐색, 직업 선택, 직업 적응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직업 관련 문제 및 기업의 인력 채용을 상담 지원하는 직무입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업상담사라고 하는 국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앞에서 설명드리신 바와 같이 관련 기관에서 상담 업무를 진행하게 되십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 취득 방법. 시행처는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과로는 심리학과, 경영경제학과, 법정 계열학과, 교육심리학과 등의 전공을 하시게 된다면 직업상담 자격증 취득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학문을 다루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직업상담사 2급은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관련 전공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서도 지원하실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시험 과목으로는요, 필기와 실기 2차로 진행이 됩니다. 필기는 직업상담학, 그리고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이렇게 5과목이 진행이 되고요. 실기는 직업상담 실무 과목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동관계법규를 제외한 나머지 4과목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필기는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20문제씩 출제되고요. 각 과목당 약 30분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총 5과목의 과목을 한 번에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필기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실기 시험인 필답형 시험을 치르시게 되는데요. 필답형 시험은 2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되시고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차 필기 시험은 5과목이 각각 20문제씩 총 100문제가 출제되고요. 각 과목마다 꽈락 40점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 60점 이상이 되시는 경우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공부하시게 된다면 이 5과목을 고루 공부하셔서 평균 60점 이상을 도출하시고 2차를 대비하시는 게 효율적인 공부 전략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 출제 기준. 직업상담사는 사회복지 종교의 직무 분야에 속해 있고요. 이 직무 분야 안에서 직업상담사 1급과 직업상담사 2급 과목이 있습니다. 각 시험마다 매년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어 있는 출제 기준을 참고하시면 공부를 하시는데 가이드라인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무 내용에 대한 정의는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고요. 객관식에 대한 문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의 문제는 수행 준거, 구직자, 구인자 및 실업자를 위한 취업, 직업능력 개발 상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학생을 위한 진학 지도, 취업 상담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를 근거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 능력 부분들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직업상담사 자격의 취지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론적 지식을 다루고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기시험은 5과목이 약 30분간 배정되기 때문에 2시간 30분에 시험을 치르시게 되고요. 2시간 30분을 초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OMR 카드로 체크하여 제시하시게 되면 시험 결과는 빨리 제출이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즉시 알 수 있도록 CBT 형식으로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치르시고 계시는 CBT 형식의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CBT 검사에 대한 어떤 반응, 그리고 검사에 실시하시는 그러한 숙련도에 따라서 검사 점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출제 기준을 참고하시는 사이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우리가 신청하시거나 지원하실 때 보시는 열람하시는 사이트인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직업상담 출제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 출제 기준에서 직업상담사라고 하는 부분을 검색하시게 되시면 매년마다 직업상담사 1급과 2급의 출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직업상담사 시험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요. 특히 직업정보론, 그다음에 노동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라든지 새로운 내용들이 증모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하셔야지만 시험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의 자격 현황 보실게요. 이 자격증은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졸업을 하신 분들은 누구나 응시하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응시 인원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고요. 매년 2회에서 추가 시험이 있는 경우에는 3회까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지금 현재까지는 합격자 수준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만에 가까운 합격자 분들이 벌써 지원을 하시고 합격을 하신 상황이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 모수 안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 시험에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험을 치른 2022년도에 응시 인원을 보시면 약 18,000명 정도가 응시를 하셨고 그에 따른 합격자 수는 8,778명으로 필기시험에서는 약 50%가 좀 안 되는 숫자가 합격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대한 허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부를 하시고 응시하시는 인원보다 그냥 한번 시험 쳐볼까? 이 자격증이 취득하면 저희가 학점은행제에서도 관련 학과에 학점을 인정을 받으시는 부분도 꽤 많고요. 그리고 상담 관련 학과나 심리 관련 학과에서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논문이 면제된다든지 라고 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서 지원자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합격률은 필기 50% 정도가 도출되고 있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요. 필기를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실시를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보시면 대략 필기 합격자 중에 실기 합격자들은 40%에서 내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37.9%라고 하는 합격률이 도출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고 응시를 하셔야 되는 시험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왕 칼을 뽑으셨다면 시험에 조금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좀 전략을 취하셔서 합격을 하시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출제 기준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격 기준에 대한 출제 기준을 확인하시고 관련한 내용들을 취합하셔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문들을 익히실 수 있으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에서 배우고 있는 이 5가지 과목은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안에서도 아예 학과로 개설되어 있을 만큼 4년 또는 2년 이상 배워야 되는 학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자격증 대비하여 준비하시게 된다면 출제 기준에 준하는 항목들을 공부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큐넷 사이트에서 가이드로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 내용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출제 기준 해서 필기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과목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중점하여 저희가 앞으로 9회차 동안 다룰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 직업 상담학인데요. 총 20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지선다의 문제로 과거에는 저희가 OMR 카드에서 마킹을 했던 방식에서 지금은 CBT에서 바로 컴퓨터에 응시하시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 응시해 주셔야 됩니다. 20문제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주요 항목을 보시면 첫 번째 직업상담의 개념, 두 번째 직업상담의 이론, 세 번째 직업상담의 접근 방법, 그리고 네 번째 직업상담의 기법, 그리고 다섯 번째 직업상담 행적. 자,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목이 5개, 그리고 이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이 영역들이 매우 브로드하고요. 그리고 내용들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세부 항목 보시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개념. 자, 직업상담의 개념에서는요. 상담이란 무엇인지, 상담의 정의와 목적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직업상담사의 역할과 영역에 대해서도 다뤄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첫 시간에 강사님께서 직업상담사의 역할과 영역에 대해서는 실무과정과 통합하여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내가 상담사로서 좀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집단 직업상담이죠. 저희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배우고 있는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직업상담의 현장에 가지고 와서 가이던스 집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또 다루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담의 문제 유형을 다루시게 되는데요. 참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직업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내방자분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내방자들의 호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면 이 문제 유형 분류는 매우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서 시험에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윌리엄슨이라는 사람과 보딘이라는 학자, 크리츠 이렇게 다양한 학자들이 문제 유형 분류를 제시하였고 이 문제 유형 분류에 대한 내용들을 객관식이나 그리고 필답형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직업상담의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저희가 직업상담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은 기본 심리상담에서 다루고 있는 베이스와 그리고 직업심리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발달 이론까지 모두 다 섭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담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직업상담 이론이라고 명명은 했지만 일반적인 기본 상담 이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초상담 이론의 종류라고 제시되어 있으시죠? 첫 번째 정신분석 이론, 그 다음에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학, 실존주의, 내담자 중심,
형태주의, 교류 분석, 행동주의, 인지적, 정서적 상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8개의 상담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직업 상담사가 어쨌든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가장 베이스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를 바라보는 인간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기초상담 이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상담학과 교육학 심리학에서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회복지라든지 평생교육사, 그다음에 심리학, 그리고 다양한 어떤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서 연계하셔서 공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과목이시라고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직업상담 접근 방법입니다. 직업상담 접근 방법에서는요, 직업상담의 주요한 이론들과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특성 요인 직업상담. 직업상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바로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저희가 직업상담 과정과 그리고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관련 이론들이 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 드릴 것이고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입니다. 앞에서 기초 상담 이론에서 다루었던 일반 상담 이론에 내담자 중심 상담이 있었죠. 이 부분들을 직업 상담 현장에서 사용하시게 되면서 직업 상담의 특성들을 같이 믹스 조합하여서 나온 이론이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이죠. 그러면 이 이론은 기본 베이스가 내담자 중심 상담이기 때문에 내담자 중심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시면 충분히 이 부분들을 다루시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반복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위주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신역동 직업상담이 있습니다. 기초상담 이론에서 정신분석 이론을 배우셨는데요. 이 정신분석 이론을 현대에서 좀 활용할 때는요, 정신역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현대 정신분석 이론들을 통합하여서 만든 이론들을 다 이제 주류 학파들을 모아서 정신역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신역동에 근거하여 직업상담을 하는 이론을 정신역동 직업상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딘이라는 학자가 대표적이고 이 보딘이 제시한 상담의 방법과 그 다음에 상담의 과정들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발달적 직업 상담입니다. 특성요인 이론과 약간 상반되는 이론이고요. 발달적 직업 상담은 개인의 진로 성숙도 그리고 전생애적 관점에서 진로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 주요한 학자의 모델과 관련한 특성들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행동주의 직업 상담입니다. 기초상담 이론에서 행동주의 상담, 학습 이론을 배우실 예정이고요. 이 이론을 또 토대로 해서 직업 상담에 접목한 것이 행동주의 직업 상담입니다.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모형과 방법, 그에 대한 평가 등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 있죠.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찝으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 될 건데요. 직업상담 기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직업상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이론적으로 배우시는 내용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의 기법, 첫 번째 초기 면담. 자, 초기 면담의 유형과 요소, 그다음에 단계들을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초기 면담은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종류들이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내담자를 대하게 된다면 내담자한테 조금 더 라포 형성을 잘 하고 그리고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개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초기 면담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화된 면담법의 의미입니다. 자, 구조화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상담 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죠. 저희가 보통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화의 개념을 좀 접목해 보신다면 이 개념들이 쉽게 와 닿으실 건데요. 여기서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틀을 잡는 행위입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모호한 과정들, 추상적인 과정들을 구조화하여 틀을 잡아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조화하여 대화하는 기법을 생애진로 사정이라고 하고 이 생애진로 사정이 시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사정 역시 중요한데요. 내담자 사정, 이 사정이라는 표현이 또 어색하시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는 개념은요, 어세스먼트, 평가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쓰고 있는 용어죠. 내담자의 특성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고 내담자의 지금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한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내담자가 처음 어떻게 상담을 오게 되었는지 동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담자가 생애의 다양한 역할을 할 텐데, 예를 들면 제가 학생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작업인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배우자로서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있을 텐데 이 다양한 역할에 어떠한 부분들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바로 역할 사정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도 사정할 수 있겠죠. 흥미도 사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성격도 사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담자 사정에서는 2차 필답형에서 좀 자주 출제되고 있어서 이 내용들에 대한 숙지도 요구되고요. 시간에 대한 진로 시간 전망, 그리고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5번째 보시면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 사정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사정이라는 말씀 설명드렸는데요. 인지적 명확성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현실 검증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을 인지적 명확성 사정이라고 합니다. 직업 상담은 심리 상담보다는 조금 더 인지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상담이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인지적 명확성이 있으신 걸 확인한 뒤에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담자를 처음 대면하고 초기 면담에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한 뒤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차후에 사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이 부분들은 가장 수험생들이 혼동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에 대한 이해 기법입니다. 상담 기법이죠. 상담 기법 중에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법들을 9가지 제시했는데 이 9가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룰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행정. 자, 행정에서는 직업 상담사가 생각보다 행정 업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나는 상담만 하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행정 업무가 많다는 것에 좀 놀라시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사무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루실 거고요. 그리고 상담사로서 중요한 부분이죠. 윤리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머리로도 알지만 가슴으로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상담사의 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가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상담사의 보호. 상담사가 감정 소진을 하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상담사에 대한 감정 소진 그리고 그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노동관계 법규와 연결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룬다면 이제 법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노동관계 법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 과목 상담학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4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들을 집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배우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꼭 놓치지 않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출제 기준을 이제 한쪽으로 펼쳐 놓으시고 이 부분에 대응하는 문제들을 다루시게 된다면 1차 합격은 무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 이제 심리학입니다. 실제 제가 현장에서 직업상담사 자격과정의 강의를 하게 되면 어렵다라고 이제 토로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가 심리학이시고요. 심리학에서도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 부분도 중요하고 어렵지만 특히 심리 검사를 이해하실 때 베이스로 들어가는 통계학적 용어들이라든지 아니면 타당도, 신뢰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직업심리학은 직업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루실 겁니다. 앞에서 상담학에서 특성 요인 이론을 기법으로, 접근법으로 이해하셨다면 여기서는 주요 이론으로 다루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직업 적응 이론, 발달 이론, 욕구 이론, 자,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을 다루실 겁니다. 자, 이 이론들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성요인 이론의 정과 방과 합처럼 나온 이론들이고요.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또 1980년도 이후에 중커라는 학자 이후에 나온 신진로 발달 이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이론들을 다루시고 직업심리 검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직업심리 검사는 검사의 종류, 검사의 특성, 검사 항목들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배우실 거고요. 그 외에는요, 직업심리 검사를 먼저 다루기 전에 검사에서 필요한 기준과 점수 해석,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부분들의 개념을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을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사회조사 분석론도 마찬가지고요. 방법론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1급, 2급, 그리고 심리학, 교육학에서 전반적으로 공통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숙지해 주신다면 앞으로 연관한 학문들을 공부하실 때는 유용하게 활용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타당도와 신뢰도 이 과목은요, 이 파트는요, 필답형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관련한 검사에 대해서 배우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직무 분석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직무 분석은 저희가 직업 상담사로서 해야 되는 업무죠. 그래서 직업정보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업정보론은 세부적으로 직무를 찾기 위한 방법론이라든지 그다음에 큰 통계 자료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현 트렌드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측면에 조금 더 가깝다면 심리학에서 배우는 직무 분석은요, 이제 직무 분석이란 무엇인지, 직무 분석 방법론은 무엇인지 조금 더 거시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출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1차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항목은 저희가 필기형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에 좀 더 가깝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실기까지 접목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직업상담사로서 사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파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저희가 이제 상담사의 감정 소진과 맞물려서 다루고 있는 게 스트레스죠. 근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취지상 스트레스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스트레스의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더 주요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차 시험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리학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보론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정보론은요, 산업인력공단,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게재되어 있는 자료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5년 전에 자료와 시험 문제들을 다루시게 되면 시험 문제가 잘못될 수 있고요. 답도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큐넷에 있는 자격증 사항이라든지 가이드가 바뀔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직업상담사 1급 시험이 원래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자격증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죠. 2년으로. 이런 것처럼 트렌드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큐넷에 공지사항에 안내를 하십니다.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시해 주셔야 되죠. 실제로 그렇게 변경된 내용들을 시험에서 다루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시험에서 킬러 문항으로 2~3문항씩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정보론 보실까요? 자, 직업정보론의 양도 방대한 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요령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이 과목이 수월해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자격증 대비하여 시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직업정보론에서 표현하고 있는 어떤 단어의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데 공부를 조금 하시게 되면 직업정보론의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오십니다. 그만큼 명확하고 단순하죠. 그런 면을 감안하신다면 이 정보론도 수월하게 시험을 치르실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고요. 직업정보 제공. 자, 직업정보란 무엇인지, 직업정보의 기능. 자, 그리고 정보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잡코리아나 사람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업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워크넷이라고 하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또 정보가 있겠죠.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종류. 그리고 직업정보의 제공 자료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한국직업사전이라고 하는 거. 직업상담사를 처음 접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접하시게 되는 단어가 바로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전망, 워크넷 이런 사이트에 대한 관련한 자료들 그리고 포털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시험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1차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직업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1차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 이 내용들도 함께 더불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직업 및 산업 분류의 활용. 자, 직업 분류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A라는 직업을 어느 항목에 분류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업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은 사회복지 종교 쪽에 분류되어 있습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분류한 기준이 뭐냐? 그리고 그렇게 분류한 체계의 원칙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배우시는 겁니다. 이게 직업 분류의 이해이고요. 이 분류의 기준과 원칙, 그다음에 체계와 구조는 어떠한 일련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럼 그 법칙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게 고용 알선, 예를 들면 이런 고용 알선 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고용 알선 업종이라고 하는 산업의 분류에 이 기준은 무엇이냐, 이 원칙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의 체계와 구조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다룹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죠. 하지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점을 위주로 해요. 그래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 관련 정보의 이해입니다. 직업 관련 훈련,
네, 그래서 훈련의 사이트가 있죠. HRD 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간간히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출제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워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 관련한 정보들을 총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심리 검사와 그다음에 직업 정보, 그다음에 채용 정보에 대한 부분, 고용 알선까지 한 번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이트가 바로 워크넷인데요. 이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안내하고 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제도에 대한 부분도 출제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퀴넷에서 자격제도의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꼭 확인하시고 이 부분을 응시하시게 되면 웬만해서는 자격제도에서 깊게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1차에서는 수월하게 시험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실까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직업 정보의 수집 및 분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뒤에 뭐 가공하고 체계화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가 직업정보론에서 다루는 것은 수집과 분석하는 과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수집을 하는 것, 수집을 할 때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수집할 때 유의사항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분석을 할 때는 분석을 할 때의 방법과 유의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업정보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방대할 수 있으나 이 내용들이 크게 변경 없이 출제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기출문제에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한 3회분만 푸시게 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응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노동시장론입니다. 네 번째 과목 노동시장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시장은 사실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거시적인 경제학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학문적 접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격증 합격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문제를 접하시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이 노동시장론도 시험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노동시장의 이하에서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 그리고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업상담사는 내담자를 구직자분들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시는 직무이죠. 그러면 이 내담자분께서 직업을 선택하실 때 노동의 수요가 많은 쪽의 직업을 선택하시게 되면 취업을 하실 때 좀 더 용이하실 겁니다. 반면에 노동 공급이 많은 업종을 선택하시게 되면 사실은 저임금과 취업난에 시달릴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직업 상담사가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유망 직업에 대한 추천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녹여져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과목 자체는 저희가 경제학 과목, 노동 경제학 과목에서 가져왔지만 저희가 이것들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풀어내고 있어서 실제 필기, 시험에서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수월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 이 과목에서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동의 수요에서는 당연히 노동 수요란 무엇이냐, 그리고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그리고 노동의 수요 곡선, 노동 수요의 탄력성 이런 부분들을 배우실 거고요. 이 내용만 보시고도 약간 놀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충분히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노동의 공급. 노동의 공급은 근로자겠죠. 근로자의 그 특성들, 그다음에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들, 그다음에 노동 공급 곡선, 그리고 노동 공급의 탄력성. 똑같은 원리로 진행됩니다. 수요냐 공급이냐 그 차이죠. 두 가지를 다루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지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균형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노동시장을 이해하시는 것들 안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의 재개념입니다. 자, 임금의 재개념. 임금이란
우리가 근로를 하는 이유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임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예정입니다. 나는 월급만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월급을 주기 위한 그 기업 수요자겠죠. 노동 수요자의 어떤 특성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노동 임금을 받기 위한 근로자의 특성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리고 그 임금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이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파생되는 문제들 이것이 그게 다시 말하면 나의 내담자에게 끼치는 파생 효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한층 더 직업 상담사로서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 이 부분들을 원론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연상해 보시고 접목해 보신다면 훨씬 더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임금의 체계. 임금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임금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임금 격차. 자, 소위 얘기해서 저희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꽤 크죠. 그걸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구직자분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업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많이 접해 보신 뉴스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임금 격차는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왜 대기업이 그렇게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인가? 똑같은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제시되지 않고 왜 동일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금이 제시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뤄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직자분들을 만날 때 실업이라는 이슈 중요하죠. 그래서 실업에 대해서도 배우십니다. 실업이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실업에도요.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자발적 실업은 내가 원해서 실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과 종류. 그러면 그 자발적 실업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자, 그리고 비자발적 실업이 일어났다. 그럼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직업 상담사로서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시험의 항목이 된 거죠. 자, 그 외에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잠재적 실업,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러한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실업의 원인과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실제로 이 실업률과 관련해서 저희가 필답형에서 특히 1급에서는요. 이 실업률을 감소할 수 있도록 직업 박람회를 개최하라라고 하는 이슈까지도 미션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실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노사관계 이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사관계, 노사정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주체가 있고 이 세 가지 주체에서 노동조합이 또 형성되겠죠. 그 노동조합, 노예, 노동조합이 형성이 될 것이고 이 노동조합의 특성들, 형태들, 그다음에 단체 교섭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1차 문제에서 간간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노동시장론을 다루시게 되는 거고요. 이 노동시장론에서는 사실은 원론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접목해 보실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재미를 가지시고 흥미를 가지시고 이 과목들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동관계 법규입니다. 자, 노동관계 법규 20문제가 출제되고요. 이 노동관계 법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2차 필답형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전략을 세우신다면 노동관계 법규는 1차 대비 용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다시 말하면 객관식 위주의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게 되신다면 노동관계 법규는 무난하게 60점 이상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에서 60% 이상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 문제를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노동관계 법규를 저희가 패스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도 합격생 분들의 점수도를 보면 노동관계 법규의 점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법이라는 그 과목이 주는 부담감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고 보셔도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책에서도 노동관계 법규는 제일 양이 많습니다. 그만큼 관계 법령을 다 실어놓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걸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핵심 내용들만 다룰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시는 데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조언 드리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노동기본권과 개별 근로 관련 법규입니다. 자, 법령은 사실 그대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노동기본권이라고 하는 기본권 안에 관련 법규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 이 부분들을 다루시고요. 그래서 헌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노동기본법이란 무엇인지 가장 원론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근로관계 법규가 있습니다. 자, 개별 근로관계 법규에는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로기준법,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요. 저희가 구직자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일자리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그 근로시간을 과다하게 넘겼거나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가 제공되었거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있는 범법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내담자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회사, 이러한 직무로는 이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그리고 관련한 고용관련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게 된다면 차후에 상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실 때도 유용하신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육아휴직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여성들만 하고 있지는 않겠죠. 남성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그다음에 고용 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면접관으로 활동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숙지하고 면접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요즘에는 또 탄력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퍼플잡이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과 제반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와 관련된 시행령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연령을 차별 금지하고 있는 법령들에 근거해서 저희가 취업을 하실 때에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파견 근로자 보호 및 관련 법령. 자, 이 파견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시험 문제 다루는 내용들 위주로만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로는 예전에는 위법했다가 나중에는 합법적인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객관식 문제에서만 다루는 내용들을 주로 다룰 것이다. 자,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및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 임시직에 대한 근로자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기경제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관련한 규칙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개별근로관계법규의 이해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고용 관련 법규입니다. 자,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법규에는요, 고용정책기본법이라고 하는 가장 한국 노동부에서 만들어내어 있는 그러한 고용정책기본법이 있고요. 그리고 직업안정법,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근로자가 직업적 안정을 위해서 기업에서는 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관련한 기관들을 이제 연계해서 고용을 도와줍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시행 규칙, 시행령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고용보험법.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고용관계법규에서 노동관계법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근로기준법과 고용안전법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이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들이 실업, 급여, 그 다음에 근로자의 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시험을 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은 근로자가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근거해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은 관련한 교육, HRD에서 훈련하고 있는 교육들을 통해서 근로자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고용 관련 법규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저희가 직업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시험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이유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을 안내해 드렸고요. 앞으로는 관련 이론들을 한 과목 한 과목에서 다루면서 상세하게 내용을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업 상담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